아,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소호 플랫폼 우리 가게 패키지 클라우드 전환 성공 사례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하기 전에 제 소개부터 해야 될 것서 발표 장표를 준비를 했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제 슬랙 프로파일이고, 이제 뉴진스 토끼가 AWS 티셔츠로 입는 거고, 그리고 아마 지금 되게 졸리 시간이라, 그리고 그림을 한 장을 메모리에 남기려면 이제 저 사진이 적당한 것 같아갖고 사진을 준비했고요. 저는 원래 학교 졸업하고 LG전자로 입사를 해서 이제 LG전자에서 이제 단말 소프트웨어 계속 개발하다가 U+로 전배를 한 케이스고요. U+에서는 이제 웹RTC 기반의 웹RTC 기반의 화상회의 플랫폼 개발하다가 이제 올해 1년 동안 이제 소호 플랫폼 개발한 사례를 지금 오늘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소호 플랫폼 우리 가게 패키지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게 패키지가 온프레미스에서는 어떤 식의 구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식의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온프레미스에서 AW 전환을 했을 때 어떤 사항을 고려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고려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네 번째는 저희가 이제 AWS 클라우드에다 구축한 내용, 그리고 설계했던 내용, 어떤 식으로 이제 효율화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전환하고 서비스 모니터링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우리 가게 패키지는 지금 쓰시는 분들이 개인은 아니고요. 소상공인 소호 사장님들이 주로 쓰시고, U+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또는 070 CCTV 같은 서비스를 이제 저희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요. 기존에는 각각의 서비스가 별도 앱에서 서비스 받았다면 이제 저희는 플랫폼화해서 저희 서버 하나로, 저희 앱 하나로 이제 모든 서비스를 이제 대응하고자 이제 플랫폼을 제안한 앱입니다. 최근에는 DX 솔루션, U+ AI 전화나 예약 이런 이제 DX 솔루션을 이제 서비스로 확대하고 있고요. 나이로 보면 지금 3년째, 지금 이제 3년째 만으로 3년 지나서 이제 4년째 가고 있고, U+가 SKT나 KT에 비해서 소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점유율이나 이런 게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위에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유료 서비스 가입자입니다. 유료 서비스 가입자고, 가입자가 수백만, 수천만 이런 건 되진 않지만 대부분의 가입하신 분들이 유료 서비스 가입자고, 유료 서비스들이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트랜지션 하나하나 소중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과제했을 때 결과로 요약을 하는 거고요. 요약을 했던 장표고요.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상암에 온프레미스에 있는 소호 플랫폼으로 AWS 전환을 한 거고, 그 결과 이제 3무를 달성했다고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무중단입니다. 무중단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저희 앱을 가지고 CCTV 보고 있다가 CCTV 보고 있어도 서버는 바뀌어도 사용자 입장에선 전환인지 전혀 모르게 이제 전환을 했고요. 두 번째는 무결점입니다. 무결점은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게 VOC 모니터링하고, 또 고객 체감 품질 모니터링하고, API 에러들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에러들이 증가하거나 이제 크게 변경 없이 그대로 잘 전환이 됐고, 그리고 클라우드 전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 측면에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많은 변경이 있기 때문에 보통 2번, 3번 하는 게 이제 관례처럼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환하고 나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핵심 요소를 만족하고 어플리케이션 현대화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쿠버네티스 컨테이너와 그리고 CI/CD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이제 분산 환경 모니터링이 어느 정도 그 환경을 거쳤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환했을 때 한 번에 전환한 게 아니라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1 단계에서는 리프트 앤 시프트로 온프렘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제 하드웨어만 이제 바꾸는, 이제 VM으로 바꾸는 단계가 1단계가 있었고요. 2단계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즈라고 정의를 해서 주로 이제 AWS 최신 서비스를 이제 적용하는 단계가 있고, 3단계는 이제 클라우드화 한 다음에 이제 서비스 모니터링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그리고 백엔드나 이제 프론트엔드 인어 아키텍처 위주로 이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작년 7월 1일부터 과제를 시작을 했고, 7월 달에 저 빼고 한 6명 되는 인원들이 이제 백엔드나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점점점 한 분씩 입사를 하고 개발 역량
스터디하고 그런 다음에 그 8월 달부터 뭐 설계하고 개발만 구축하고 상용만 구축한 다음에 12월 달에 일단 인프라 구축은 완료됐고 12월 달부터 한 달 반 정도 저희가 이제 검증 단계 치르고 결과적으로는 2월 5일 날 이제 그 상용에 이제 트래픽을 실었고요. 2월 5일 날부터는 이제 그 서비스 운영을 해가면서 이제 문제 있는 것 하나씩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온프렘에서 어떤 식의 구성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마도 이런 구성도는 대부분 뭐 전자나 아니면 LG 전자나 이제 CNS나 비슷한 구성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그 기존에는 상암 IDC에서는 그 웹와스 이제 DBMS 대략 한 25대 정도의 서버로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서버를 운영할 때 네트워크 구성은 그 DMZ와 그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MZ는 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구성들, 그리고 프라이빗 네트워크는 저희 이제 사내망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3티어의 웹와스 DB로 돼 있고, 퍼블릭에서는 이제 사용자 트래픽을 부하 분산하는 이제 L4 스위치가 있고, 그리고 사내망 쪽에도 이제 부하 분산 개념의 이제 L4 스위치가 있고, 스토리지는 이제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계별로 나눴다고 하는 거는 이 그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페이지 1에서는 그 저희가 네트워크를 먼저 픽스합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면 뭐 3티어의 그 AZ로 한 거, 그러니까 그 서브넷이라 VPC 서브넷 그런 네트워크 구성들 확인하고, 그리고 DNS를 먼저 AWS 라우터53 DNS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저희 연동처들, 그래서 뭐 연동처 같은 경우에는 뭐 나트라든가 아니면 DX 구성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나서 그 온프렘에 있는 서버들을 소프트웨어 변경 없이 하드웨어만 옮긴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EC2에다가 아파치 웹 서버를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S3 오리진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장 통캣의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이었었는데 이걸 이 케이스 안에 이제 내장 부트 스프링 부트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나눴던 이유는 사실은 저희 그 개발 역량과 관련이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개발팀 셋업을 하고 진행했을 때 뭐 AWS를 잘 아시는 분이 사실 없었고, 그리고 그 온프렘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익숙치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페이지 1 단계에서는 EC2를 이제 개발 서버처럼 이제 먼저 워킹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EC2를 먼저 구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역량이 되는 대로 하나 최신 서비스로 이제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그 12월 달까지 구축하고 한 달 반 정도 검증한 다음에 1월 달까지 그 결정 못했던 사항들이 뭐였냐면, 서비스를 중단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진행할 건지, 아니면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공지 없이 그냥 그대로 무중단할지를 결정을 되게 끝까지 못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무중단을 결정하기로 했고요. 그때 이제 고민했던 내용들을 이제 슬라이드로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무중단을 위해서는 먼저 이제 IDC가 서비스 중이고 AWS에다가 IDC와 동일한 구조로 동일한 기능을 한 이제 서버들을 다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최종 전환 시점에서는 서버를 새로 올리는 게 아니라 DNS만 이제 바꾸는 경우, DNS 이제 A로크드만 IDC 보고 있던 거를 이제 AWS로 전환하는 케이스로 바꿨고요. 그리고 전제 조건은 저희가 단 게 안드로이드 iOS 앱은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전혀 없었어야 되고, 이유는 그 고객이 뭔가 업데이트하거나 뭔가 눌러서 전환하는 게 아니라 고객은 모르고 이제 서버 단에서만 이제 처리하게 해서 iOS나 안드로이드는 변경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뭐 DB, 그다음에 와스 웹, 그다음에 DNS나 연동 시스템들인데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DB인데요. DB는 그 CDC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 AWS DMS 서비스가 IDC DB와 그 AWS의 이제 오로라 DB를 싱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IDC에서 DBMS가 트랜지션이라서 업데이트가 하면 그 트랜지션 내용이 AWS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실측을 해보면 뭐 1, 2초, 수초 안에 이제 같은 DB로 업데이트 되고요. 그리고 IDC에서는 저희가 썼던 거는 그 마리아DB를 썼었고, 그리고 AWS에서는 오로라 이제 MySQL 엔진을 썼는데, 마리아DB하고 MySQL하고 비교를 하면 대략 이종사촌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는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diff가 생겼고, 그리고 일부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호환성이 없어요. 명령어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뭐 이래갖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변경점에 대해서 SQL 쿼리를 검증할 때 한 300여 개가 요 없어진 변경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고, 이거를 하나씩 IDC DB와 그 AWS DB를 이제 같이 SQL 쿼리 단에서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전환 시점에서는 아무리 DMS가 붙어 있더라도 그 DMS가 이제 에러가 나면 계속 에러 나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갖고, 그 가능하면 DB 변경 자체를 이제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중간에 이제 뭐 배치성으로 뭐 해지나 뭐 이런 배치성 그 오퍼레이션들인데, 오퍼레이션들은 일단 스톱하고 이제 DB 변경을 정말 트래픽 전환할 때는 이제 DB 변경을 최소화하는 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와스인데요. 와스는 IDC에서 스프링 붓으로 구성이 돼 있었고, EKS로 가면 뭐 그 결과적으로 보면 컨테이너라이징 한 거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라이징 할 때 그 스케일링이나 이제 뭐 이렇게 스케일링 이런 이제 조건들은 이제 만족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적인 연동 포인트들은 바뀌기 때문에 엔드 포인트를 변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웹인데, 웹은 제가 이제 호환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써있는데 이건 설명이 필요한데, 웹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단말이 다운로드한 리액트 앱이고요.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앱이 있고, 네이티브 웹뷰로 호스팅하고 있고, 웹뷰는 이제 리액트 앱을 이제 다운로드해서 이제 보여주는 스타일 그 방식인데, 시간 순으로 보면 IDC에서 리액트 앱을 다운로드하고, 그리고 DNS 변경을 하면 그 DNS가 API 서버 API들이 가리킨 것들은 이제 IDC가 아니고 이제 그 AWS에서 와스를 바라보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그 IDC에서 다운로드한 프론트엔드 앱이 AWS 와스랑 이제 호출하는 케이스가 되고, 이 호출하는 케이스에 대한 호환성이 확보가 돼. 호환성이란 뭐지? 구체적으로 API 뭐 엔드 포인터 변경되면 안 되고, 파라미터가 변경되면 안 되고, 그대로 이제 유지가 돼야 됐고요. 그리고 아파치 관련돼서는 이제 URI 패스라든가 이게 그 저희 MFA 구조에 따라서 이제 그 라우팅이 되는데, 그것들은 AWS의 AWS 상에서 뭐 쉽게 구현이 되고, 그다음 펑션들을 쓸 수 있어서 플렉서블하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NS 변경은 저희가 그 트래픽을 DNS 변경이라고 하면 그 DNS 예이러 코드를 변경했을 때 순간적으로 DNS가 절대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DNS 서버를 뭔가 저희가 예이러 코드 업데이트하면 뭐 인터넷 찾아 뭐 하루가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1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실측을 해보면 대략 DNS를 저희가 이제 AWS 나우트오삼을 쓰는데, DNS를 변경하면 대략 1분에서 5분 안에 이제 그 DNS 레코드가 이제 전파가 되고, 그래서 AW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부터 AWS가 변경이 되면서 이제 유럽, 이제 한국으로 쭉 그 서버들 DNS 서버 간에 이제 프로파게이션이 쭉 일어나는데, 생각보다 6플러스까지 오는 데는 오래 걸려도 5분 안에 오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오고, 이제 다만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그 브라우저의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에 캐싱을 하고 있어요. 캐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 단에서 컨트롤이 안 되고, 일정 대략 뭐 측정을 해보면 짧게는 5분, 길게는 뭐 15분 정도 이렇게 측정할 거예요. 격리하면 DNS를 변경하더라도 서버가 트래픽 전환이 일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특정 뭐 짧게는 5분에서 한 20분 정도는 트래픽이 IDC도 받고 AWS 트래픽도 같이 받는 이제 시점이 있는 거고요. 그때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연동 서비스들은 뭐 서버가 바뀌었으니까 라우팅, 그다음에 방화벽, 그다음에 API 키 이런 것들은 조절하고, 그리고 인바운드 저희 쪽 와스를 이제 호출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불가피하게 이제 뭐 레가시 서버 같은 경우 DNS로 안 돼 있고 IP로 돼 있는 것들은 이제 수동으로 다 하나씩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그 우중단 할지 말지 결정을 했을 때 이제 논의했던 자료고, 이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차라리 이 슬라이드가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맨 왼쪽에 보시면 그 처음에 저희가 올렸던 거는 상용망을 먼저 올리고, 상용망 올렸다는 거는 트래픽은 안 받지만 상용망을 이제 준비를 한 거죠. 상용 네디스로 준비를 했고, 뭐 예를 들어서 서버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다 올려놓고 DNS 올려놓고, 그다음에 SSL 인증서 이런 이제 서버가 운영하기에 필요한 각종 그 정보들을 다 올려놓고, 저희가 2월 초에는 IDC 검수망하고 AWS 검수망하고 실제로 돌려봤어요. 그래서 트래픽을 IDC 받는 걸 AWS 갔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돌려봐서
그리고 저희가 그 데이터가 제대로 옮겼는지도 확인하려면 측정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실측을 하고, 그리고 2월 5일 날은 저희가 그 DNS를 바꾸고, DNS 바꾸기 전에 이제 데이터나 이제 DB들 다 이제 카피해서 이제 올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에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다 분 단위로 측정을 해서 가능한 빨리 이제 전환할 수 있게 저희가 시간 계획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는 저희가 AWS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설명드리는 장표입니다. 그래서 소 AWS 인프라는 3티어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EKS와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S3 오리진을 갖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AWS 인프라 구축할 때 제일 고려했던 것이 이제 보안, 그다음에 비용,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인데요. 보안 관련돼서는 저희 퍼블릭 서브넷에서는 EC2가 없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서브넷에서도 EC2를 점점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EK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세스를 그 퍼블릭에서는 이제 불가하게 만들어놨고, 저희 그 프라이빗 존에서만 이제 가능하도록 구성을 했고, 그리고 AWS 상에서 모든 서버 간의 통신 또는 이제 다른 그 AWS 익스프레스 간의 통신은 HTTPS를 다 기본으로 적용했고요. 그리고 비용 관점에서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저희가 그 여러 이제 서비스들과 연동을 함에 따라서 연동 포인트 만데 대략 한 24개 정도 되고, 그리고 연동처들은 이제 저희 U+의 상암 IDC, 그다음에 안양의 IDC가 연동이 돼 있고, 그리고 AWS의 다른 U+ 서비스들을 연동이 돼 있고, 연동하는 방식은 뭐 다이렉트 커넥터와 트랜짓 게이트웨이, 그리고 프라이빗 링크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이제 네트워크 구성을 조금 더 그 안쪽을 들여다본 건데요. 첫 번째는 인터넷 트래픽을 받으면 이제 최상단에 CDN이 먼저 트래픽을 받고, CDN에서는 이제 URI 패스에 따라서 이제 S3 오리진에 연결이 돼 있고, URI 패스에 따라서 이제 뒤에 있는 뒷단에 백엔드 뒷단에 이제 리액트 앱이 각각의 서비스들이 포진돼 있고, 그리고 와스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보면 ALB가 트래픽을 받고요. ALB가 트래픽 받으면 EKS 안쪽으로 파드가 트래픽으로 이제 파드 쪽으로 트래픽을 이제 전달하는 구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내부 네트워크에서 연동하는 처들, 그래서 U+ IDC나 아니면 다른 AWS 그 서비스 같은 연동하는 경우는 최 앞단에 NLB를 두고 NLB가 트래픽을 받아서 다시 EKS 앞단에 이제 그 ALB로 트래픽을 전달해서 ALB로 하나로 모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관련돼서는 그 설계 단계부터 비용을 고려를 많이 했는데, 저희는 그 기존에 이제 IDC에서는 X86 X86을 가지고 호스팅을 했고, AWS 갈 때는 모든 서버를 다 그 ARM64, 그러니까 그래비튼 2로 다 구성을 했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비슷한 그 유사한 스펙이면 대략 한 15%에서 20% 이스트 인스턴스 비용이 쌉니다. 그리고 해야 될 거는 그 호스트 OS, 그리고 컨테이너 OS,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 ARM 버전이 잘 돌게 이제 구성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DB 같은 경우에는 오로라 서버리스 적용했고, 오로라 서버리스가 자칫 잘못하면 더 비용이 나올 수 있지만 이제 저희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주는 케이스고, 맨 오른쪽 그림은 저희 보시는 그림 이제 구글 캘린더고요. 구글 캘린더에서 이제 이벤트를 등록을 하면 이벤트 등록하는 시간이 꺼지는 거고, 저 흰색으로 표시된 게 실제로 그 서버를 이제 파워 온 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개발팀에서 캘린더 가지고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서버를 이제 끄고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키텍처 다 올려놓고 검증을 했는데 사실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트래픽 했을 때 TPS가 제대로 나올까 걱정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아키텍처 맞다 틀리다는 결과적으로는 트래픽을 이제 대용량의 트래픽을 실어봐야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측정한 거는 이제 오토 스케일링 잘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TPS 잘 나오는지, 그리고 뭐 TPS라고 하면 퍼포먼스라고 하면 뭐 리스판스 타임이나 이제 에러 같은 경우 측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측정 구간은 왼쪽 그림에 보시면 이제 하이라이트 됐는데, 인터넷에 트래픽을 받는 부분을 위주로 인터넷 트래픽을 주로 받는 이제 노드 위주로 그 측정을 했고, 그리고 네트워크적으로 제일 밴드위스가 작은 부분 위주로 이제 두 군데 나눠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뭐 노드런에서 그 트래픽 생성하고 뭐 각각의 이제 매트릭별로 각각의 노드별로 뭐 리스판스 타임이나 에러 타임 봤던 지금 흔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니터링 관련돼서는 검증할 때 그 의견이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모니터링 관련해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데이터독이나 이제 특정 솔루션들 써갖고 모든 서버를 다 보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이제 그냥 가장 비용이 저렴한 측면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구성한 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있고, 뭐 클라이언트가 뭐 어플리케이션 노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노드 밸런스 거치고 타겟 그룹 거치고 EKS 거치고 그다음에 클러스터 오로라 DB 연설 쭉 가는데, 각각 단계별로 AWS에 있는 것들은 AWS 클라우드와치 매트릭이나 이제 액세스로그 이네이블에서 보고 있고, 그리고 AWS가 안 됐던 것들은 이제 오픈 소스 갖다가 이제 올려서 오픈 소스를 이제 모니터링 했고요. 이렇게 EKS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메테우스나 그리고 로깅 같은 경우에 이제 로키로 이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AP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핀포인트를 썼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핀포인트 써서 이제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는 제목을 EC2 제로화라고 했는데, 실제 인프라를 올려보고 아마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EKS 중심으로 하더라도 몇몇 서버는 EC2로 서비스 아마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EC2에서는 이제 배선, 그러니까 서버 접속하기 위해서 SSH 서버 접속하기 위해서 썼던 서버들, 그리고 운영 관제 툴, 그다음에 로깅, 그다음에 CI 서버가 이제 EC2에서 이제 작업을 했던 건데, 이 EC2 작업들을 대부분 다 EKS 안으로 다 집어넣고요. EKS의 뭐 스테이트풀이나 이제 그 크론 잡으로 다 잡을 바꿨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컨테이너라이징 하면서 그 자체가 이제 코드화 되고, 그리고 다음, 그러니까 소호 같은 경우에 EC2를 작업하고 컨테이너라이징 했지만 다음 프로젝트 할 때는 컨테이너만 이제 깔면 되게, 그래서 컴포넌트 했다는 목적으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자원을 사용할 때 EC2보다는 아무래도 EKS,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더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 효율화를 달성을 했고, 그리고 운영 방식도 EC2 별도의 뭐 관리가 아니라 이제 쿠버네티스를 잘 다루면 그대로 이제 운영 방식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보안 같은 측면에서도 보면 컨테이너에는 필요한 것만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안 측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그 최근에 작업한 건데, 저희가 그 상용망 안에 EKS를 두 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상용망 안에 EKS 두 개, 그리고 CDNJ 오리진도 이제 두 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였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저희가 개발 검수 상용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용망에서만 재현이 되는 케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용망에서만 이제 발생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인프라적인 측면은 검수하고 상용이 같지만 실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든 사용자 데이터들은 다르기 때문에 100%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제 사용자 환경에 동일한 환경으로 그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그 클러스터를 두 개를 만들었고, 두 번째는 EKS를 좀 운영을 할 때 한 2년에 한 번 꼴은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가격 정책이 바뀌어서. 그래서 AWS 가격 정책이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바뀌었고요. 그래서 클러스터 업데이트 할 때는 이제 블루하고 그린 놓고, 블루 업데이트하고 이제 그린에 트래픽 전가한 다음에 블루 업데이트하고 다시 블루로 이제 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클러스터를 두 개 만들었고, 이렇게 작업을 했고, 이거는 지금 9월 달부터 이제 파일럿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는 장표인데요. 저희가 그 U+ 안에 이제 와테비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가 가지고 있고,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들은 그러니까 저희 그 회사 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와치, 그리고 저희 이제 자체 운영하는 툴들, 자체로 이제 만든 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대상들은 뭐 EKS, 그다음에 AWS 인프라, 그래 비용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와치에서 그 토픽 발생하면 SNS로 토픽 발생시키면 람다로 이제 토픽 그 서브스크라이버해서 이제 그 저희 쪽 그 EKS로 들어오고, 저희가 시스템 여러 종류다 보니 알람은 하나로 지금 뭉쳤고요. 알람은 슬랙으로 모든 알람은 이제 슬랙으로 한 군데로 모이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적은 인원으로 빨리 인프라를 전환을 했는데, 그 근본 중에 하나는
저희 쪽 그 클라우드 담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백엔드, 프론트엔드 담당하시면 한 팀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원팀 플레이 한 개, 풀스택을 가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원스택, 그러니까 개인들은 풀스택이 아닌데 팀은 이제 풀스택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고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아직 데브옵스를 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아직은 이른 감이 있고, 데브옵스 팀으로 이제 나아가기 위한 한 발자국 정도는 이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발표드린 거 저희가 한 1년 동안에 작업했던 내용들을 이제 공유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좋은 내용으로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저기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가능하시면 일어서서 해주시면 저희 카메라 얼굴 잘 나오게요. 네. 아, 네. 그럼 앉아야 되나? 네, 그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저희도 이제 비슷한 내용을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로키를 사용하시면서 사실 ES가 확실히 검색 성능이나 약간 트러블 슈팅 할 때 좀 장점이 많은데 비용 때문에 로키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로키를 사용하시면서 뭔가 불편한 점이나 사용하시면서 뭔가의 장점들 이런 것들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렉서치 또 쓰려고 했었는데요. 일렉서치 쪽은 인스턴스 자체를 좀 크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ELK 대비 이제 로키 그라파나 계열들이 적은 인스턴스에서 이제 나름 돌고 있고요. 그리고 UI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말씀하신 툴들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키는 무료로 쓰지만 좀 UI는 좀 불편한. 그래도 나올 건 다 나오는 그런 측면이었고, 그리고 로키 인스턴스가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기간 제한을 뒀어요. 왜냐하면 로키의 그 스토리지를 이제 로그를 긁어올 때 뭐 보통 한 1년, 2년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럼 메모리가 엄청 많이 필요하고 저희는 한 달로 리텐션 기간을 둬서, 그래서 허용되는 인스턴스 안에서 이제 한 달 정도는 이제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로키가 뭐 좋은, 뭐 무료로 생각하면 좋은 거고, 다른 이제 유료 서비스에 비하면은 사실 불편한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도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네,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